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연일 분투하시는 우리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복절 제자리 찾자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어떤 운동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광복절을 지금까지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죠.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지금까지 70년 이상 경축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라는 이 국경일이죠. 과거에는 4대 국경일이었고 국경일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5대 국경일이죠. 한글날이 포함돼서 그 중에 하나인 광복절이 과연 이 광복절이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가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또 그동안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복절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정부 수립을 하고 독립하고 건국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 과거의 그 어떤 기록 신문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광복절은 명백하게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동을 크게 하시네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방 곧 강복이라고 알고 있죠. 해방을 곧 강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방, 강복, 독립, 또 뭐 건국 있죠.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해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 풀려났다는 해방은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일제의 압제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이고 광복은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잃었던 주권을 찾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미군정 치하로 들어가서 우리 주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광복이라 하는 것은 용어를 잘못 쓰고 있고 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인데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하여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다. 맞습니다. 독립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날개에 보면 이 초등학교 교과서다 보니까 광복의 뜻풀이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권을 도로 찾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뿐 우린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 군정하에 들어갔죠. 그것이 해수로 4년입니다. 45, 46, 47, 48. 해수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 군정하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복을 1945년 8월 15일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또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 주권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독립을 언제 했느냐? 1948년 8월 15일이고 이 독립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12월 달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모양새를 갖춘 나라가 됐다. 그래서 1948년은 이제 건국의 해가 된 겁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를 건설한 것이 바로 건국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그냥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밖에 없고 독립이라든가 광복, 건국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단어와 해방은 명백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연구소 소장이 말씀드리니까 팍팍 이해가 가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1919년을 건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그 부류들이 다 건국을 1948년 건국을 부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좌파 정권들이 부정한 것은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건국이랑은 무형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의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부정을 하다가 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건국이라고 한다. 건국으로 삼아야 된다. 한데 그건 논리적으로 그건 모순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에 대한 아주 몰상식한 역사를 진짜 손톱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지몰각한 그런 정신으로 하는 말로 이거는 진짜 사실상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고 장관 있는 사람들의 그 발언을 제가 솔직히 논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맞장구 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만약에 1919년에 건국을 했다면은 우리는 주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세웠다는 뜻인데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건데 거기에는 국가의 3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뭡니까?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친목회가 있으면 친목회 회원 아무나 됩니까? 회비를 내야 돼요. 국민은 세금을 내야 돼요. 국가에서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임시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 징수했습니까? 국민당 정부의 그 지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공평 과세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야만이 국가고 그 다음에 영토 그냥 영토가 아니죠. 내가 영토를 수호해서 우리 국민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람, 국민 이외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가 와서 우리를 속박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 영토입니까? 영토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권이 뭡니까? 국민 주권도 행사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교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권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3요소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또 이 국가의 3요소인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국가의 3요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3요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라는 것은 정식 정부를 해야죠. 임시정부는 한자로 말하면 가정부입니다. 가짜 임시 가짜거든요. 가설극장, 가교 이런 가건물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군다나 망명정부도 아니에요. 그냥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여러 7개, 8개, 10개 이렇게 하는 여러 독립운동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건국이라고 했다? 이거는 정말로 몰상식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 건국이 했으면 뭡니까?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고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독립을 했는데 1919년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나라를 찾았는데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1919년 건국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그 사람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리고 분리주의자입니다. 왜?
나라가 있는데 또 뭘 독립을 한다? 분리주의자죠. 분리주의자가 아니면 이 나라 뒤엎을 국가 전복 세력이죠. 백본김구가 국가 전복 세력입니까? 조수왕이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박은식이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국가 전복 세력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 건국을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북한에서 우리는 3.1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국 마냥 쑥 들어가 버리고. 제가 2017년도에 건국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은 2018년도에 2019년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죠. 결국 못했어요. 왜? 못한 게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문재인이 2019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했다면 길이 두고 5점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마 못한 게 천만다행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소장님, 별도로 지금 티베트 망명정부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 임시정부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망명정부, 티베트는 저는 자세한 것은 이제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망명정부고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일단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말은 임시정부라고 했지만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정부라는 것은 뭔가 물론 거기에 임시헌장도 있고 있지만은 교과서에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독립운동단체로 서술을 해놨어요. 여러 개의 독립운동단체, 국내에도 한성정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을 가지고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라는 것은 1919년 이후로부터 1945년까지 여러 이 성격의 임시정부가 변화를 겪고 왔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919년 4월 13일에 출범한 것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거든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다음에 9월 달이 되면 한성정부하고 연해주에 있는 대한의정원과 그거하고 세 개가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통합임시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때 통합임시정부가 어디에 정통성을 이어받았냐면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이거는요. 코미디네. 참 코미디고 이거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미개한 거예요. 이거는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1919년 4월 13일에 임시정부의 때 백본김구가 뭐 했습니까? 경무국장 아닙니까?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23년이 돼야 국무위원이 돼요.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 기념한다고 백본기념관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이 정권이 나는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무시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역사교육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가지고 국내 정치를 하고 이상한 백본기념관 거기 왜 가는지 이해도 안 되고 백본기념관 있는데 또 임시정부 기념관 또 세우고 이봉창 기념관 세우고 이런 겁니다. 전부 다 그게 뭘까요? 백범을 추앙하는 데는 무조건 이승만 죽이기예요. 그거는 거기가 그대로 그냥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죽이기 위해서 백범 키우고 임시정부 키우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다 그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풍선처럼 에드벌룬처럼 열심히 띄우다가 에드벌룬이 끈이 끊어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는 뿌리도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라고 이런 옳다는 주장이 제기해서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국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2006년도 동아일보의 칼럼으로 이영훈 선생님, 지금 이승만 학생 이영훈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분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도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광복절로 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경축 행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건국절로 기념하자
라고 했더니 좌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데 건국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1948년 8월 15일을 국경일로 기념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광복절을 제자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출범할 때 1949년도에 이게 국경일이 제정된데 그때 처음에 국경일을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할 때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일로 해서 독립기념일을 제정했죠. 8월 15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제헌절을 원래는 헌법 공포일, 공포기념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3.1절, 개천절,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헌법 공포 기념일 이렇게 하니까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좀 이게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글자로 줄인 것이 바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 헌법 공포 기념일은 제헌절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근데 제헌절도 엄격히 따지면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제정과 공포는 3, 4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제헌절로 간 거예요. 그리고 광복절은 명백하게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일로 광복절로 국경일을 광복절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은 앞으로는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세계 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것,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만약에 2019년이면은 원래는 1945년을 기념하는 것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옛날에 해방 기념가도 있었고 또 광복이라는 말 애초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2019년 8월 15일은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국절은 광복절을 제자리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광복절이라는 명칭이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논의가 진행될 때 건국절로 할 것인지 독립기념일로 할 것인지 그건 그때 논의할 문제지 지금은 급선무는 광복절의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건국절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초점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을 기념하는 것을 1948년 기념하는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건국절이 끼어들면 그거는 또 건국절이라는 것은 명칭 변경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이것은 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 쪽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술적으로 역사적 사실로서 안 맞는 것을 바르게 하라.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이건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경일의 명칭을 만약에 제헌절이 안 맞다. 그럼 헌법 공포 기념일로 다시 가자. 그런 것은 우리가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논란이 2008년도, 2009년도 한번 있었죠. 그때 있었는데 헌법 소원까지 내고 해서 각하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할 그것도 아니고. 예. 광복절, 건국절, 해방, 독립. 마지막입니다. 지금 광복절하고 직접 인간은 없지만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인지 좀. 그럼 한국 한일 간의 지금 외교 교착 상태, 지금 교착도 아니죠. 완전히 붕괴 상태죠.
붕괴 상태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징용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역사거든요. 그럼 이 역사의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일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서 역사 교육을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대일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해왔어요. 어디서부터냐? 조일소조교 강화도 조약부터. 강화도 조약을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는 게 전부 다 왜곡입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예, 그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거기 보면 운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본의 뭐 한포 가지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신원대감이 우리 대표인데 신원대감은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신원대감의 그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역사적 인물 중에 존경하는 분이 신원대감이에요. 그분은요, 그 조일소조교 체결 과정에서 일본 구로다 기요다카가 왔는데 우리는 그 당시엔 사실 정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원대감이 연세가 그때 그 60대 중반인가 그때는 노인이었죠, 완전. 구로다 기요다카가 왔는데 이분이 뭘로 나갔느냐면은 접견대관으로 나갔어요. 정권대관이 아니고 접견대관이니 접견이 다 알잖아요. 손님 오늘 맞이 하는 거거든. 구로다 기요다카가 와서 앉았어. 구로다 기요다카 일본 대표가 이 신원대관 보고 정권이냐라고 딱 묻는 게 대본. 결정할 수 있는 여기서. 그래서 신원대감이 나는 지금 우리 국내에 있다. 나는 정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접견이다. 오신 손님 접대할 뿐이다. 그리고 그대가 당신이 제시하는 거 있으면 나는 조정에 보고해서 내려오면 그걸 다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다 기요다카가 국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구로다 기요다카는 그때 조선에 와서 조약을 체결 성공하지 못하고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몸이 단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뭐 빠르면 5일, 늦으면 일주일이다. 1회다. 5일에서 1일은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해서 보내면은 조정해서 검토해야 되고 또 내려오고 하면은 5에서 1일은 걸린다. 구로다 기요다카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려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냐고. 그랬더니 도리 없다. 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몸이 단 거예요. 그런데 우린 조정에서 그쪽에서 처음에 13개 조간을 제시했어요. 조정에서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수정한 거예요. 다 수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일본 쪽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실상 운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운요 사건은 그 강화도 조약과는 물론 조금은 연관이 되지만 주된 논점은 아니었어요. 교과서는 운요 사건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고 그동안 7년 동안 메이지 유신 출범하면서부터 일본이 자기네들 이제 쇼군에서 이제 메이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라인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전에는 쇼군 체제에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직급에서 문서장으로 외교 문서를 작성했는데 천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왕이고 그냥 천황이야. 그러면서 외교 문서에 일황이니 황자니 이런 걸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우리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교 문서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신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막 거기서 돌아보는 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정한론인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게 7년이에요. 68년부터 그 7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7년 동안의 외교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 구로다 기요다카가 뭐라냐면은 회오, 니우칠 해자, 깨우칠 오자, 회오 두 글자. 요즘으로 하다면은 외교상 유감 표시예요. 유감 표시하라. 회오 표시하라. 3번을 요구해요. 본격적인 공식적인 그 회담이 1월 18, 19, 20일인데 이 3일 동안에 3번 매번 요구한 거예요. 회오를
우리한테 제시하라. 회오에 대해서 인정하라. 아니 지금 서로 잘 되자고 하는데 그것까지 왜 요구하느냐. 또 그 다음날 또 회오. 우리는 이거는 받아가야 된다. 요즘 말로 유감 표시 받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돌아가면 할 이야기 있다. 유감 표시 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동방 예의주국인데 지금 그런 걸 갖고 우리를 다 거칠 일이 아니다. 우리 앞으로에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못 받아갔어요. 그러다 기어다가가. 그리고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모리야마 시게루라고 그 대표 중에 그 상당히 높은 직급인 모리야마 시게루가 시비를 건 거예요. 이놈이 중간에서 좀 얍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갖고 시비 거냐면은 이제 외교 문서에는 결국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 무슨 누구 대표 누구 하고 서명하고 날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국왕의 대조선국 주상지보라는 도장만 꽝 찍고 이름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국제적인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약에 이름을 안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구르다 기요다카하고 구르다 기요다카는 뭐 대표니까 한두 마디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밤에 만나가지고 도장 안 찍으면 안 된다고 막 결국은 이제 1월 26일인가 그때 협상 결렬까지 가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 못한다. 그러면서 구르다 기요다카가 나는 간다. 그러면 본선에 오른다고 가버렸어요. 그때 거기에 게트링포가 내문이 전시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조선국을 막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거 갖고 싸갖고 협박해서 조약을 체결했다. 천만의 말씀. 구르다 기요다카가 그건 전시용이고 간다고 협박 그냥 해놓고는 정작 배에는 안 오르고 그 대표도 숙소 뒤에 숨어갖고 지휘를 한 거예요. 구르다 기요다카가. 그런데 이름을 왜 안 쓰냐? 라는 문제 갖고 이제 첨예하게 데려가 이제 협상 결렬까지 갔는데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이름 우리가 지금 되돌아가게 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도장만 찍겠냐? 이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신원대강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예의의 나라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쓰지 않는데 국왕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 우리는 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쳐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가 무너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 못 쓴다. 결국 못 썼어요. 결국 안 썼어요. 이름 안 썼어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체결돼 가지고 2월 2일 날 서명하고 2월 3일 날 체결하고 구르다 기요다카는요 체결하자마자 갔어요. 막 일이 성사돼 버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13개 조간이 12개 조간으로 체결된데 12개 조간의 내용을 지금 불평등 조약이라고 좀 가르쳐요. 교과서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은 기본적으로 통상조약입니다. 통상조약이라는 것은 무역하자, 우리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장사 거래하는 계약서 쓸 때는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써야 돼요. 공평하게 쓸 수가 없어. 한미 FTA를 생각하면 정확해요. 우리는 자동차는 유리하잖아요. 농산물은 불리하잖아. 그럼 농산물 불리하니까 농민들이 야단났잖아요. 그럼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평등 불평등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2개 조간을 보면 불평등이니 평등이 그런 거 없어요. 또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죠? 우리가 판단합니까? 일본이 판단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4개 조간, 제1관, 4관, 7관, 10관이 뭐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다 실려 있어요. 강화도 조약 일부,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이거 불평등 조약이래요.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게 불평등 조약이래요.
아니 항구를 무역을 하려니까 우리는 아주 항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항구를 개설하려면은 측량해야죠. 측량 안 하고 그냥 배가 들어옵니까? 나 참 이런 걸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 식관인데 개항한 항구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불평등하대요. 근데 얼핏 보면 기분 나쁘죠. 개항한 항구 부산항에서 이때는 부산항이니까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일본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 왜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서 범죄 행위인데 조선이 이걸 처벌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법권 침해니 이건 뭐 그런데 요 뒤에 또 뭐 있냐면은 이게 지금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국에 귀속시켜서 심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 지방관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빼봤네. 뺐죠. 참. 이거는요. 그럼 재판 관할권이에요. 그럼 그걸 자세하게 써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빼부르고. 모든 교과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 하지. 이게 왜곡이에요. 이거 왜곡이네. 예.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또 치해법권이래. 치해법권은 국제기구 직원이라든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치해법권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여기 부산항에 와서 하는 사람, 장사했다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치해법권 대상도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교과서 치해법권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뭐냐면은 형사재판권이라 그래. 이때 형사 부임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조일소조교에는 어디에도 형사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애들한테 이야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선인에 대한 범죄를 했는 놈을 일본 놈을 우리가 심판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부당하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왜 이 당시에 이런 게 일본하고 우리보다 20년 앞선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도 이거 있어요.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미국은 일본이 와보니까 자기네들하고 사법 체계가 다른 거야. 일본이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미국에 개항해서 나름대로 사법 체계를 갖췄는데 우리는 범죄자 오면은 그냥 동원이 앞에 꾸란쳐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사실대로 불었는데 그 사또가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너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거짓말하느냐. 저놈을 사정없이 내리쳐라 이거예요. 일본에서 볼 때 자기네 자국민을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맡겨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국민은 항구에서만큼은 항구에서 상대국 국민에게 범죄 행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저 후진국의 아랍권에 가서 뭐 물건 훔쳤다고 손목 잘라버리고 그러면 우리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우리 자국민을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죠. 우리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국민 너희들이 알아라. 술 먹었다고 해서 사형시켜. 우리는 어쨌든 술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국민을 그 나라의 법에 그대로 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또 미국과 이제 82년도 되면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또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미국은 이 부분은 똑같아. 근데 미국이 좀 더 자세하고 내용이 많아. 근데 미국엔 추가된 게 있어요. 뒷부분에. 뭐라 되냐. 조선의 법률이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의 법과 거의 대등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판 관할권을 조선지방관에게 넘겨주겠다. 이 돼 있어요. 좀 민주적으로 나오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평하죠. 그렇죠. 공평하죠. 그런데 이거를 뒤에 빼버린 거예요. 길동이하고 길산이하고 싸워. 길동이가 길산이를 때려서 코피가 터졌어. 길산이도 길동이를 때려갖고 코피가 터졌어. 애들 불러다 놓고 들어보니까 이제 둘 다 공병 패고 둘 다 코피가 터졌어. 정교조 교사가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할 때 길동이가
길산이를 때려서 코피 터졌습니다. 이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길동이만 학폭위로 이제 해부가 되겠죠?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초등학교 교과서가 저런데 아니 이건 여기도 다 해요. 중고 올라갈수록 다 똑같아요. 그 논조로 그러시고요. 아 똑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이 나중에 가면 조선의 쌀을 빼앗아갔다, 약탈해갔다. 어떻게 빼앗아? 그때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리고 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쌀은 한 집안의 생명이에요. 온 집안이 그 쌀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생명인데 내 생명을 빼앗아가? 가만 안 두죠. 시골에서는요. 그 역사 교과서가 그러면은 지금은 좌파 정부지만은 그 전에 우파 정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만들 때 국가에서 만들 때 뭐 국정인지 검정인지 하더라도 그 논조가 그대로 내려와야 될 거니까 역사라는 것이. 근데 바뀌었다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역사 연구자입니다. 역사 전공자들이에요. 전공자들은 정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교과서도 원래부터 사용된 교과서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편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역사서수 왜곡이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없이 제가 문제 제기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찾아가서 근거 제시하라. 이게 왜 치유법권이냐? 이게 왜 불평등하냐? 그 박사들이 앉아갖고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 중요한 시험에 이거 치유법권이라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쌀을 뺏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모든 교과서, EBS 다 그렇게 이야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항세라는 것은 항구에 배가 선박이 들어오면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항세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 배가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항세 안 낸다니까 이게 불평등한 거야 이게. 관세가 항세도 못 받는다. 항세 없기는 왜 없어? 무역규칙 제7축에 가면은 제1항 몇 톤 이상은 쌍돛 연회장이라 그래서 돛대가 2개인 것은 2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원 50전. 세 번째는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세가 딱 규정이 돼 있어. 마지막에 4번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일본국 정부 소속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근데 앞에 거 빼버리고 그거 갖고 항세 없다고 해요. 지금 교과서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요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시험에도 그렇게 내. 그 논조가 전부 다 그저 깔려있네 그냥 역사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반일 감정, 반일 적개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다 똑같죠. 근데 이렇게 교육받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징용 노동자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원이 별로 없잖아요. 돈 벌러 갔죠. 다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대요. 돈 벌러. 그냥 부산항구에서는요 일본으로 가려고 네. 물밀듯이 미어든 거예요. 나도 알기로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는데 돈 벌러 갔다더라고. 그럼 남자들은 노동시장으로 가잖아요. 여자들은 어디 갑니까? 몸 파는 데로 가는 거예요. 위안부요? 위안부는 그러니까 매춘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매춘업으로 여자들은 노동시장을 가도 매춘으로 빠지는 수가 있고 남자들은 몸으로 때우니까 노동시장은 일본을 가지만은 일본 갔다가 일본은 가기는 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1937년도가 되면은 무슨 일 중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교과서 어디 보면은 중일 전쟁 때문에 조선의 노동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 막바지. 예? 그 전쟁 막바지에 가서. 중일 전쟁 때문에 일본에서는 군수 산업이 흥해가지고요 조선 사람들을요 있는 사람들 노동 인력 시장에서 왜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요, 그때 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 시장입니다. 시장.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 있죠. 군함도. 군함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더 군함도에도 그 문화 쪽으로 한번 군함도에 보면은 영화에 뭐 엄마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배가 고파, 고향 돌아가고 싶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군함도를 촬영하려고 가보니까 실상 말을 들어보니까 인분과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뭐 맹송맹송해. 그래서 이거 뭐 좀 뭐 없나 하니까 그래 그때 그 음향을 담당한 여자가 그 꼬쟁이 하나 가지고 쓴 거예요. 벽에다가 엄마 보고 싶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고향이 돌아가고 싶어. 배가 고파. 이거 쓴 거예요. 그 영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역사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면요, 학술회의에서도 갔는데 내보고 그거 침입하래요. 이게 있는 그대로 그 연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조사할 걸 전부 조사해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하게 아주 그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어디 가서 내부에서 몇 번 본 거 가지고 뭐 틀렸다니 뭐 조사를 좀 해갖고 이야기하라고. 어느 정도 연구한 것이 있어야 내가 대화가 되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공자님도 길을 가다가 어떤 놈이 길가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데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가다가 보니까 길 가운데서 오줌을 누는 거야. 공자님 그냥 가버린 거야.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저렇게 길 가운데 오줌 누는 사람은 그냥 야단 안 치냐 했더니 쟤는 야단 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길 수 없어요. 공부한 사람은 설득하기가 더 쉬워. 그리고 내가 잘못됐던, 이 부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막무가내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식민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쌀을 수출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에 그 당시에 통계 자료를 한번 보고, 무슨 쌀도 뭐 백미도 있고 정미도 있고 현미도 있고 뭐 쌀래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얼마를 수출하고 얼마가 수입 금액이 얼마고 연도별로 다 통계가 다 있어요. 강제로 빼앗아가 쌀을 수탈해 가면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빼앗는 것도, 남의 물건 빼앗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10년 이상을 아무런 저항 없이 빼앗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던 말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조일 수호조규가 체결돼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자본주의 세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수출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수출 품목이 쌀밖에 없죠. 쌀밖에 없는데 이 쌀이라는 것도 그 기후, 자연재해, 뭐 홍수와 가뭄 때문에 쌀값이 들쭉날쭉하고 그런데 가장 살기 좋았을 때가,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도예요. 그때 대정 8년인데 그 당시에 노인들의 이야기가 대정 8년에 살기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전에 20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다 보니까 유럽의 물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유럽의 물품이 일본으로 통해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물건만 만들면 다 팔리는 거야. 물건만 만들면 다 팔리고 쌀도 다 팔리고, 저 유럽에 있는 게 쌀이 일본으로 오거든요. 미국에 있는 것도 일본 들어오고, 저 캘리포니아산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쌀, 랭군, 사이공 이런 쌀들이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또 특히 유럽의 공산품들, 그때 제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늘이거든요. 세창양행에서는 바늘 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면 19년도에도 일제시대 아닙니까? 예? 일제시대. 그렇죠. 19년이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됐다는 겁니까? 1910년 이전부터 수출됐죠. 그리고 1919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근데
1920년 되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외국 수입품이 들어오니까 그때 물가가 막 폭락하는 거 이제. 1920년 되면 쌀값이 막 떨어져요. 쌀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동반해서 원래 떨어지죠, 물가라는 게. 그럼 뭐 그런 통계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통계치요? 우리 통계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되면은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쌀값이 갑자기 폭락한다. 왜 폭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동안에는 일본에 쌀이 수출이 돼서 쌀값이 유지가 되고 또 쌀값이 떨어졌다가도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면 그 값이 막 올랐는데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도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기만 하면 쌀값이 오를 텐데 얼른 수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21년인가 그때 되면은 여주의 자체쌀이 일본 오사카로 이제 수출이 돼요. 수출해서 1919년도에 쌀값이 50원이 넘었어요. 한 섬에. 지금 이제 느낌이 안 오죠. 한 섬에 53원 막 이렇게 했는데 여주 자체 쌀값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수출 잘하는 데다가 1922년인가 여주 자체 쌀이라고 해서 진상품이에요. 그때 오사카하고 고베하고 수출됐다고 신문이 나온 거예요. 쌀 드디어 수출됐다고 일본에. 그때 35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옛날 어릴 때 쌀 장사한 거 모르죠? 예? 누구요? 정주영 현대건설. 그 당시에는 쌀 장사 했으면요. 쌀 장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물 장사, 현물 거래. 또 하나는 주식처럼 선물 거래가 있어요. 선물 거래는 완전히 투기였어요. 그 일제시대 때에 2대 투기 종목이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투기였어요. 쌀이었어요. 기미 시장이라 그래. 기미 시장에서 선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이 이제 일본에서 계속 수출되다가 어떤 데는 수출이 많이 되다가 어떤 데 안 되다가 하는데 1930년이 되면은 일본이든 조선이든 유령 풍년이 돼버린 거예요. 풍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겠다. 폭락하죠. 떨어지겠다, 값이. 그때 1919년도에 53원에서 55원까지 기미시장에서 소매시장에서 60원이 넘지 한 섬에 기미시장에서 53원, 55원, 50원 웃돌던 쌀값이 1930년 말 31년 초 그때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6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반이 폭락했네. 반 이상이죠. 50몇 원에서 10몇 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풍작 공포, 풍년기근, 풍년 공포 이런 식의 말이 떠들어왔고요. 그때 조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조선에 무슨 많은 그 쌀이 이제 쌀 농사 안 되니까. 잉여미가 수출 안 된 잉여미 농민들의 손은 떠났고 떠나도 뭐 이거는 뭐 쌀값도 아니고 그 잉여미가 있는데 농민들이 뭐 일본은 수출 안 되면 농민들이 쌀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건 진짜 무지한 이야기예요. 아니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 인삼값 떨어지면 인삼 그거 다 먹나?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일본으로 외국에 우리 자동차를 만들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 안 팔면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를 그걸 타나요? 3000cc, 4000cc.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 무지가 역사 교육을 잘못한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특히 도종환 같이 입만 벌리면 일본이 쌀을 수탈했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정역사교과서 반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만 벌리면 친일 미화. 친일을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의 역사 왜곡과 박근혜의 역사 왜곡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일본에서 그거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 문재인의 뇌리에 이런 반일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전에부터 난 계속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 될 사람이 뭐 친일 미화 뭐 이거 맨날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다 이런 식으로 입에 수시로 달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일 외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나라를 많이 끊는 단계까지 가겠다 앞으로. 문재인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 갑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전 수출이 100가지 중에 한 개 터있다던데 이번에 한 개. 그 반도체 관련이잖아요. 한 품목 이제 끝났다더라고. 앞으로 더 강하게 논다는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했을 때 일본 기업에도 이제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렇죠. 위안부에 대해서도 수없이 사과하고 그런데 우리는 애들 교육 가서 일본에서 이거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이런 책 끝에 보는 거요. 유리알 들여다보시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하면 그냥 괜히 외교 마찰이 생기니까. 그리고 막무가내를 하는 사람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절대 대일 외교는 해소될 방법이 없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잖아요. 한일 관계는. 그럼 역사 교육부터 조일 수호 조교 강화도 조약부터 전부 다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역사부터 교육이 잘못됐다. 이것부터 바로 잡자. 그러면 일본이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소장님 그 용산역 앞에 가면은 예. 직영자 상이 있어요. 예. 그 상이 보면은 예. 사람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그 직영한 부분이 키가 한 1m 60쯤 되는 어르신이 그 뼈가 이 양쪽 뼈가 막 으스러지게 나오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상을 진짜 직영자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선동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그 용산의 직영자상은 직영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징병이라고 있잖아요. 징병은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지만 가더라도 요즘에는 우리 애가 지금 일병인데 30몇만 원 받는데요, 한 달에. 야, 너 내보다 돈 더 많이 번다. 우리가 징용을 갔지만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무조건 끌고 가는 거 아니라. 그 상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한인입니까? 일본 사람? 요겁니다, 요거. 일본 사람입니까? 네. 여기 그림, 사진. 이 밑에 거. 요거, 여기. 아, 위에 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필자는 그 국어 실력도 없어요. 민족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민족이? 강제 노역에, 말을 제대로 쓰려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백성, 조선인, 이렇게 써야지. 근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조선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1926년도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염전노예처럼 끌려가서 도로공사에서 그 혹사당한 사람들을 경찰이 구출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거 일본인이에요. 그럼 그 사진의 일부분을 만든 거예요, 상을? 요 중에 여기 있는 맨 요쪽에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해갖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들고 서 있잖아요. 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발인 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뒤에 보면은 엄마 보고 싶어, 배가 고파. 그거 써놨어요, 그게. 그게 전부 조작 납조예요. 선동이라는 거예요. 완전 선동이에요. 대중들을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전국 각지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일본 영사관 앞에 뭡니까? 그것도 하나, 초량인가?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초량이 이제, 대표적인 자리가 초량이 이제 일본 외관이 있었던 데라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이런 거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전에부터 계속 저는 이야기했어요. 한일 관계는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왜? 우리가 역사를 왜곡 날조해서 가르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일 감정을 키우고 반일 적개심을 키우는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에는 절대 호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정치 지도자라면 현재 우파도 많아요. 우파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큰일 나네. 전부 똑같이 그렇게 배우는데.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요, 내보고 식민지 시대고 일제 시대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논리적인 거는 생각도 안 해. 우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반복되는데 지금의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꼬이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강화도 조약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보면 게틀링포가 있는데 게틀링포 내문이 있는데 드르륵 돌아가면서 발사돼야 되는 거. 중간에 외교 교착 상태가 됐을 때 일본 대표가 뭐라 했냐면은 일본의 노리야마 시게루가 뭐라 했냐면은 그때 노리야마 시게루가 아니고 하여튼 그 수행원 중 한 사람이 이번에 구르다 기요다카 지금 배를 타고 간다 그러고 이것만 잘 됐으면 저 게틀링포 다 주고 가려고 했더니 신품이에요. 완전 신무기. 저거 탐나지 않냐 이거지. 저거 다 주고 가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2월 3일 날 조인식을 하고 떠나면서 게틀링포 4문 중에 한 문을 줘. 한 문을 주면서 실탄을 2,000발을 줘요. 그것도 게틀링포를 끄는 차도 줘. 그리고 사격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게틀링포 하나 받았어요. 그때 받은 게 그것뿐만 아니고 선물 엄청 받았지. 그 목록이 다 있어요, 지금. 그때 선물 받은 신원대감에게 주는 선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행원들한테 일일이 맨 하급에 있는 사람까지 선물 다 주고 가요, 일본이. 그 선물 목록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 물론 중간에 말이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트럼프하고 정은이하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건 협상 전략이고 절대 포로를 써갖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공포 분위기는 신은대감밖에 느낄 수 없었어요. 조정에서 몰라. 조정에서는 이쪽에서 올려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지. 신은대감이 중간에 1월 26일이 되면은 조정에서 신은대감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정권을 부여한 거예요. 국왕이 직접 정권을 명령하니까 신은대감이 그때 상소를 해. 전하, 저는 정권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정권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내하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조정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다. 나를 중간에 놔놔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거부해요. 그래서 신은대감이 나중에 그 조약 조문에 보면 신은대감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권대관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대관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접견대관을 갖다가 이런 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서 내부에서 몇 자 들은 것 같고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벌써 30분 넘었죠. 오늘은 이렇게 광복절 제자리 찾기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그렇죠. 다음에는 또 중요한 이슈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